안녕하세요. PCMBS PC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는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우리같이 재테크와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냐 아니면 바이든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산업이 달라지고요. 여기서 우리의 투자 방향도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번 코로나 침체를 극복할 뉴딜에 대해서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뉴딜의 방향은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그러니까 뭐 다리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2016년부터 이미 공약으로 밀고 있었죠.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 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죠. 반면에 바이든이 추구하는 뉴딜은 전기차, 수소, 태양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정책적인 투자가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바보가 아니라면 뻔히 돈이 흘러가는 곳에 투자할 대상을 찾는 게 당연합니다. 이처럼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은 정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고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대선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 시점이 우리나라 한국 시간 11월 5일 오전입니다. 미국의 대선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미국 헌법 2조 1항에 따라 미국 하원 435명, 상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선거인당 3명을 합한 이 값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거 방식은 각 주마다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선거인단에게 그 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표를 전부 몰아주는 승자 독식 방식이죠. 그래서 해당 선거인단이 미리 지지를 선언한 대통령에게 그 표가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 후보가 과반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바로 대통령이 되거든요. 538의 절반은 269명이죠. 그래서 총 270명이 되면 과반 이상이 확보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죠.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현재 바이든이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요. 트럼프는 21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승패가 확실하지 않은 곳은 네바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알래스카주 이렇게 6개인데요. 그럼 현재까지 개표 상황에서 누가 우세하냐?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주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고요. 숫자로 한번 보면 애리조나는 선거인단이 11명, 네바다의 선거인단은 6명이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20명, 노스캐롤라이나 15명, 조지아 16명, 알래스카 3명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 될 텐데 현재 각주 개표율이 뭐 거의 86에서 9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현재 상황 그대로 간다, 그래서 그냥 종료된다 하면 그럼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바이든이 총 270명을 확보하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아쉽지만 268명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박빙으로 바이든이 이기고 트럼프가 지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이기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의 소송을 우려해야 한다, 이 부분이죠. 이건 뭐 한참 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분이긴 한데요. 예상대로 현재 공화당의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주에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주당 측에서 공화당의 투표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단 공화당 주장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직접 사람들이 와서 투표를 한 본선거죠. 여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바이든의 표가 쏟아져 나와서 역전을 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짜증날 수밖에 없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만 우편 투표를 한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우편 투표에서 이렇게 확 뒤집어지냐 이거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법무팀에서는 우편 투표의 불공정을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고요. 또 개표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항들을 계속 검토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 투표는 사기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만약에 자기가 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공공연히 언급을 해왔죠. 연방 대법관의 에이미 코니를 급하게 인준시킨 것 또한 대선 소송에 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가 깨끗하게 물러나기보다는 소송전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단순 개표의 문제가 벌어졌던 게 지난 2000년 조지 부시와 엘고어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지방법원 소송 그리고 미 연방법원 항소까지 이어지면서 한 1개월 정도의 정치적 혼란이 있었죠. 공백이라 그러죠. 이게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투표 자체의 문제를 두고 만약에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결국에는 뭐 하원이 주별로 한 표씩 행사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 대법원의 승인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런 가정도 있죠. 물론 이렇게 되면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노릴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화당에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바이든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바이든의 지지자 대부분이 우편 투표를 선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트럼프도 알기 때문에 지난 5월에 트럼프 지지자 루이스 디조이를 연방 우체국장에 임명했고 우편 배달을 지연시키고자 우체국 내 초과 근무를 금지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트럼프 또한 우체국 예산 증액을 계속 거부해 왔는데 이 때문에 이번 선거의 우편 처리가 상당히 느려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편 투표가 느리게 도착하거나 아예 선관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바이든은 일부 표를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투표가 개표되면 바이든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저지를 해서는 안 되고요. 우편 투표 자체는 이미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뭐 양측의 의견은 이렇지만 개표 결과가 현재까지는 박빙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 언론들이 계속 얘기했던 블루 웨이브라고 하죠. 대통령부터 상원, 하원을 전부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런 일은 현실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고요. 하원은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 미국 여론이 좀 어땠습니까? 그동안 블루 웨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거든요. 상원에서 뭐 블루 웨이브는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현재 공화당이 훨씬 더 많이 득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미국 언론을 좀 믿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만약에 상원마저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런 사건이 정말 일어났다면 대부분의 정책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겠죠. 그래서 2.2조의 추가 부양책이 추진될 수 있었는데 근데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던 추가 부양책은 나오기 어려워졌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주식시장 그리고 국채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미 국채금리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초의 선거 결과를 봤을 때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예상되는 구간에서 국채 발행이 과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다시 우세하다고 점쳐지면서 국채금리는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나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 나타나면서 국채금리가 최근 다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에 많은 돈을 쓰려면 당연히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죠. 근데 미 국채가 발행될수록 국채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한 대규모로 달러가 풀리게 될 경우 경기 부양 및 물가 상승의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추가 부양에 신중한 공화당이 우세할 때는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요. 반대로 추가 부양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민주당이 우세할 때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다시 IT 대형주들이 복귀를 했는데요. 우선 상식적으로 트럼프가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의 악재로 받아져야 할 텐데 주식시장은 일단 올랐죠. 최근 신문에서 가장 많이 지목하는 것은 일단 대선이 끝났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부양책은 나올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을 맞추는 거는 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유로 먼저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앞서 잠깐 설명드린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죠. 물론 개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형 IT주들이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랐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상원의 반대로 2.2조의 부양책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증세도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돈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확진자가 지금 날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뭐 10만 명 이상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돈은 당연히 기존의 언택트 수혜주들로 몰리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반독점법이 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기존의 대형 IT주들로 기존의 주도주들로 다시 돈이 복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다시
다시 선거에 대한 문제로 돌아오면 일단 단기가 아닌 중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소송을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바이든이 개표가 남아있는 주들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전부 거두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간 정치적 공백이 발생을 하죠. 역시나 추가 부양책은 안 나오고요. 그럴 때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가 주가의 상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가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의 문제일 뿐 어쨌든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부양책은 어쨌든 통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현재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은 다수당이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하원은 다수당에서 민주당이 장악하는 이런 상황, 이게 확정이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하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증세죠.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최초 공약은 증세였는데요. 중간 선거 이후에나 증세를 시작했죠. 이거 반대를 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일단 돈을 풀었고 중간부터 이제 증세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증세 문제가 상원을 통과하기조차 힘듭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다음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후에나 증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당분간 증세는 통과되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바마는 2009년에 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증세 문제를 계속 언급은 했는데 본격적으로 부자 증세를 추진한 게 바로 2011년이죠. 버핏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죠. 지금 현재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증세를 추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린 뉴딜 또한 추진하는데 쉽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미 지난해 그린 뉴딜 결의안을 상원에서 이건 너무 가혹한 정책이다 하면서 부결시킨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죠.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IT 대형주들을 반독점법으로 해체한다거나 규제를 가하는 게 또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워질 거고요. 여기에 대규모 추가 부양을 하는 것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워질 거고 여기에 증세도 또 어려워질 겁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로 추가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또 앞으로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대형 IT주들은 해체될 일도 없고 다시 언택트 시대가 되고 여기에 돈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다시 성장주로 돈이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IT 대형주들이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요.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가 대선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의 상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렇다고 확실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큰 이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현재 미국의 대선 상황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까지 어느 정도 전부 설명이 된 듯 하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